이제 그만해요. 제사는 당신들끼리 지내세요.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멈춘 시계처럼 굳어버렸어요. 특히 신우이 은숙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죠. 뭐라고요? 형님, 이 집 며느리 아니세요? 은숙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마침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며느리요. 난 내 부모에게서 태어난 김씨 정숙입니다. 당신들 박씨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말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어져 벌떡 일어났고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미쳤어? 남편이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 변한 것 같은 충격을 받은 듯했죠. 그래,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 순간 제가 품고 있던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앞치마를 풀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방 한가운데 있던 접시를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어떻게 제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순한 양처럼 살아온 제가 갑자기 모든 것을 뒤엎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때는 40년 전 갓 24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햇살 가득한 봄날 저는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죠.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명절이니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며느리가 이러면 어쩌니? 결혼 첫 명절.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삶의 시작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서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어르신들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겼죠. 모든 며느리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집안은 제사가 많아. 명절도 있고 기제사도 있으니 잘 챙겨야 해. 남편의 말처럼 박씨 집안은 제사가 많았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기제사가 있었고 명절마다 차례를 지내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제가 음식을 차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며느리 도리라는 말로 모든 것을 합리화했죠. 특히 신우이는 매번 저를 힐끗거리며 비웃곤 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나물 무침이 너무 짜네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안 하셨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40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수가 올해도 우리 아버님 제사 잘 부탁해. 남편은 늘 그런 말만 던지고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버렸습니다. 저 혼자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말이에요. 어깨가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자라 독립했고 어느새 저와 남편은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건 제사였어요. 세상은 달라졌지만 우리 집 제사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죠. 여전히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거나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집안 전통이야. 바꿀 수 없어.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몇 번이나 제 마음을 접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젊음도, 시간도, 꿈도 모두 박씨 집안의 제사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처음에는 억울함에 눈물도 흘렸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무뎌져 그마저도 나오지 않더군요. 40년이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나물을 무쳤는지, 얼마나 많은 전을 부쳤는지, 얼마나 많은 탕을 끓였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지고 손톱은 얇아졌죠. 한 번은 전을 부치다 기름이 튀어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자국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정숙이 솜씨는 정말 대단해. 어디서 이런 음식 솜씨를 배웠어? 시댁 친척들의 칭찬이 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알지 못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 머릿속에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하지?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는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갔죠. 하루하루가 지나고 철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검은 머리카락은 어느새 하얗게 변해버렸고 매끈했던 손은 굵은 핏줄이 도드라진 할머니 손이 되었어요. 그렇게 4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의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숙련된 솜씨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캄캄했어요. 부엌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른 채 차분히 준비를 시작했죠. 제사 음식은 서두르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으니까요.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야 조상님들이 흡족해 하신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고 나물을 다듬었어요. 시래기, 도라지, 고사리 하나하나 손질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지만 그런 통증은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여보, 저 제사 준비하고 있어요. 친척들 언제쯤 온대요? 부엌에서 소리쳤지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아마 소리를 못 들었나 봅니다. 아니면 듣고도 대답하기 귀찮았거나 그저 한숨만 나왔죠. 8시쯤 남편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모든 준비는 제가 하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오셨네. 정수가, 문 좀 열어줘. 남편의 말에 저는 손을 재빨리 물에 씻고 수건으로 닦은 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누이 은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찍 와서 도와드릴까 해서요. 은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녀의 빈손을 보았습니다. 도와준다면서 항상 빈손으로 오는 은숙이었죠. 하지만 저는 밝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은숙은 거실로 직행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이면 항상 그랬어요. 은숙은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거실에 앉아 이야기만 나누다 갔죠. 그러면서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도착했어요. 모두 거실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갑자기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는 허리 통증이었어요. 잠시 허리를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부엌은 전을 부치느라 후끈했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조카 며느리 수진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제 모습이 보였어요. 40년 전 처음 이 집에 시집와 부엌에 서 있던 제 모습이. 수진이도 언젠가 저처럼 될까 걱정이 되었죠.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 며느리의 희생이 계속될 것인가? 수진이도 40년 후에는 저처럼 흰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부엌에 서 있게 될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뭔가 스치듯 지나갔어요. 이게 정말 내 삶인가? 40년 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떠올리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전을 부치던 프라이팬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모든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남편이 부엌 문간에 서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묻어나는 듯 했어요. 마치 제사날 무슨 실수를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았죠. 제 눈앞에는 바닥에 널브러진 프라이팬과 반쯤 익은 전들이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을 부쳤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부엌에서 보냈을까요?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온 제 자신에 대한,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분노였죠. 여보, 당신이 와서 직접 해보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거실에서는 이야기 소리가 잠잠해졌고 모두의 귀가 이쪽으로 쏠린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오늘 왜 이래?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저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어요. 몸 안에서 무엇인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죠. 왜 그러냐고요? 당신은 정말 모르세요? 40년 동안 매번 제사 때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온 세월 속에서 제가 잃은 것들을 생각하니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죠. 형님, 무슨 일이에요? 은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아 보였어요.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은숙 씨,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그래요. 은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마도 제 말이 그녀에게 직접적인 비난으로 들렸나 봐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매번 제사 때마다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죠? 그러면서 음식이 맛없다고, 간이 짜다고, 싱겁다고 불평하기만 했잖아요.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다른 친척들이 부엌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죠. 정수가, 진정해. 오늘 제사가 있잖아. 남편이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가 있으니 참으라고? 그 말이 40년 동안 제가 들어온 말 아닌가요? 제사가 있으니 참고, 명절이니 참고, 어른들 계시니 참고, 그래요. 제사가 있네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직접 하세요. 제 손이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앞치마를 접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아마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처음으로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며느리잖아.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제사는 집안 식구 모두의 일이에요. 왜 제가 혼자 해야 하나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 속 무거운 짐이 조금 덜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질문을 마침내 입 밖으로 내뱉은 거예요. 그건 며느리 돌이야. 은숙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돌이요? 그럼 시누이 도리는 뭐죠? 형부 도리는 뭐고요?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왜 며느리 혼자 해야 하죠? 제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아마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제사는 당신들끼리 지내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 은숙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고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이죠. 맞아요. 그는 40년 동안 진짜 저를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숙,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미쳤어?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의 분노는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망설임마저 날려버렸죠. 그래요. 미쳤을지도 모르겠네요. 40년 동안 당신들 속에서 내 자신을 잃었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죠.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해방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형님, 이런 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제사인데. 은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어요. 항상 그랬죠. 은숙은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녀에게 져주었고요. 맞아요. 오늘은 제사날이죠.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제사 준비를 직접 해본 적 있나요? 명절날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은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아마 평생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건 형부가 있는데 내가 왜... 그럼 왜 저는 해야 하죠? 저도 제 부모님 계시잖아요. 저는 박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 김씨 정숙입니다. 제 말에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황당하다는 듯 비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이제 와서 남처럼 굴겠다는 거예요? 은숙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40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제사, 모든 명절을 챙겨왔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한결같이 그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남처럼 군다고요? 제가 언제 남처럼 굴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물론 돌아가신 후에도 매번 정성껏 제사상 차려놓지 않았나요?
40년 동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닌 슬픔 때문이었어요. 그토록 오랜 세월을 바쳤는데 그들은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집안이 다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은숙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사가 중요하면 당신들이 직접 나물 무치고 고기 굽고 탕 끓이고 전 부치세요. 왜 제가 혼자 해야 하죠? 은숙이 입을 열었다 다시 닫았습니다. 그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어요. 부엌 문간에 서 있던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정수가,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왜 이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그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제 마음이 어떠했는지,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갑자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쌓인 거예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물어본 적 있나요? 제가 힘든지, 지친지 물어본 적 있어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에게 저는 그저 아내였고 며느리였으며 제 사상을 차리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미쳤어? 결국 남편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어. 제 말에 거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저를 향했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섰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접어서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방 한가운데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떨어뜨린 건 아니었어요. 아마도 조리대 가장자리에 있던 접시가 진동으로 떨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마치 신호와 같았어요. 제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소리처럼 말이죠. 여보, 그만하고 제사 준비나 해요. 손님들 다 왔잖아. 남편이 참을성 없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금방 평소처럼 돌아와 모든 일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해요. 아니면 은숙 씨가 하던가. 이제 제 차례는 끝났어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를 지나쳐 거실로 향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거실에 있던 다른 친척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그들의 눈에서 저는 놀라움과 함께 부러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안했죠.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괜찮아. 현우야, 엄마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남편이 저를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찬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병에서 깨어난 것처럼 모든 감각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정수가, 어디 가려고? 돌아와. 남편이 현관까지 쫓아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40년이면 됐어.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동안 저는 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삶만 살았을 뿐이죠. 발걸음을 옮기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친정 동생 미숙이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는 미숙이었죠. 가끔 전화는 했지만 직접 찾아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항상 재산이 명절이니 하는 일로 바빴으니까요. 버스를 기다리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죠. 오랫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이제는 맑고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니
마치 처음 보는 세상 같았어요. 40년 동안 한 집에서 같은 일만 하다 보니 바깥 세상이 이렇게 다채롭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도심을 벗어나 미숙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떨렸어요. 미숙이는 저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갑자기 찾아간 저를 이해해 줄까요? 1시간 정도 달려 미숙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낯익은 건물을 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찾아온 걸까요?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미숙이 남편 장례식 때였으니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숙이 집 앞에 서자 손이 떨렸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이 약간 벌어졌어요. 분명 제 방문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언니.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미숙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여전히 푸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미숙아,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그녀의 품에 안기자 더 큰 눈물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언니,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미숙이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꽃이 놓여 있었죠.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제사 아니었어? 어떻게 된 일이야? 미숙이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의 희생, 오늘 아침의 사건, 그리고 제 결심까지. 미숙은 말없이 듣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잘했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숙은 항상 제 편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시댁에서 고생하는 저를 안타깝게 여겼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며느리 도리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걸까? 40년을 살아온 집을 그냥 나와버리다니.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제가 잘한 일일까요? 혹시 충동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요? 언니, 당연히 잘한 거야. 40년 동안 당신 혼자 모든 걸 떠맡아왔잖아.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미숙의 말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제 삶을 살 차례였어요. 지금까지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김정숙으로서 살아갈 시간이었죠. 오늘 여기서 자고 가. 내일 천천히 생각해보자. 미숙이 방을 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배려받는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왔을까요? 미숙의 집 게스트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아들 현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누이 인숙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휴대폰을 보니 남편에게서 온 10통이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아들 현우에게서도 5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사실 이런 하루는 처음이었어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일하지 않고 그저 제 마음대로 보낸 하루였으니까요. 문득 작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반항을 하다니 누가 보면 웃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편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렇게 복잡한 생각 속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미숙이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잘 잤어, 언니. 미숙의 따뜻한 인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잠을 잤어요.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미숙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당분간은 미숙의 집에서 지내면서 제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간단한 메시지만 보냈어요. 당분간 동생 집에 있을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전화, 시누이의 문자, 심지어 다른 친척들까지 연락을 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미숙이네 집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산책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때로는 미숙의 친구들과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는데 대부분 홀로 살거나 남편과 함께 노후를 즐기는 분들이었어요. 정숙 씨, 참 용기 있으시네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제 삶을 찾았는데 미숙의 친구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부러움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한 선택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제사 이후로 집안일은 아예 손도 안 대시고요. 현우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이제야 제 부재를 실감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는 거겠죠. 현우야, 엄마가 나온 건 아버지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그저 엄마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어.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요, 엄마. 사실 저도 엄마가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이제는 그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랐다니 자랑스러웠어요. 이틀 후 집에서 또 한 번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으니 집안이 엉망이야. 남편의 첫 마디는 불평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요. 약간의 후회, 그리고 외로움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나는 그냥 당연한 줄만 알았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40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언제 돌아올 거야? 그 질문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언제 돌아갈지 혹은 돌아갈지 말지조차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미숙이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우리 노인대학 같이 다녀볼래? 내가 다니는 곳인데 재미있어. 서예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왠지 끌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제 취미나 배움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거든요. 항상 집안일, 시댁 일에 치여 살았으니까요. 그래, 한번 가볼게. 다음 날 미숙과 함께 노인대학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곳의 분위기에 녹아들었어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예 수업도 들었습니다. 붓을 잡고 천천히 글자를 쓰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렇게 일주일, 2주일이 흘러갔습니다. 노인대학에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미숙과 함께 인근 공원을 산책하며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랐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애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미숙이 남편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보았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의 집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생각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생활이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아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빨래도 밀려있고. 역시 남편다운 말이었습니다. 그의 불평은 제가 없어서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제 마음이 조금 식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지금까지 배운 게 없나요? 40년 동안 제가 하는 걸 봐왔으면서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그게 아니야. 빨래고 밥이고 다 상관없어. 그냥 당신이 그리워.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언제나 감정 표현에 서툴렀거든요. 사실 내가 많이 미안해.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우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우이도 반성하고 있어. 은숙이가 직접 제사 음식 준비해봤는데 손이 다 대고 허리가 아파서 이틀을 앓았대.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우이 은숙이 제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만족감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제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이니까요. 우리 집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 이제는 내가 장도 보고 음식도 준비하려고 노력 중이야. 물론 당신만큼 잘하진 못하지만. 남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그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남편은 실망한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당신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릴게.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만나니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인대학에서 서예를 배우고 미숙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보았죠.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와 평화. 그 감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집안일에 대한 질문이 많았지만 점점 제 안부를 묻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늘 마지막에는 보고 싶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죠. 어느 날 미숙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여기 있을 거야? 그 질문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미숙의 집에서의 생활은 편했지만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다음 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근처 공원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돌아갈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남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어요. 이제부터는 집안일을 함께해요. 제사도 명절 준비도 모두 함께. 그리고 저는 노인대학도 계속 다닐 거고 제 시간도 가질 거예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모든 걸 함께하자. 당신이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은 실제로 집안일을 도왔고 제가 노인대학에 가는 날이면 직접 저녁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신우이 은숙의 변화였어요. 그녀는 이제 명절 때마다 일찍 와서 실제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돌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한 번의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이제 저는 68살. 아직 인생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진정한 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으로서, 그리고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한 용기를 내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0년의 희생 끝에 찾은 제 삶.
이제야 비로소 꽃을 피우기 시작했네요.